당신이 지금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려면 평생 벌어도 모자란 돈이 필요합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0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혹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내 집 마련 실패가 사실은 국가 부채를 감추기 위한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과 국가 부채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50%를 훌쩍 넘긴 이 빚더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수준이죠. 세금을 올리자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복지를 줄이자니 표가 날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파산 직전의 국가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바로 금융억압이라는 마법을 부립니다. 금융억압의 핵심은 간단해요. 이자율을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유지해서 빚의 실질 가치를 서서히 녹여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돈을 마구 찍어내면 당장 라면값이 하늘 높이 치솟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새로 찍어낸 돈을 흡수할 거대한 스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스펀지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을 직접 관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고 나면 그 대출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곳에 팔아넘기죠. 이 공공기관은 수천 개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채권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주택저당증권, MBS예요. 그런데 이 채권을 누가 사들일까요? 바로 한국은행과 각종 공적 기금들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최대 매수자로 뛰어든 거예요. 중앙은행이 집값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수백조 원의 돈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결국 집값이 치솟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바로 부의 효과 때문이죠.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유권자들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처럼 느끼고 소비를 늘리고 세금을 더 내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담보 가치의 상승이에요. 집값이 오르면 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은행이 대출을 더 해주면 정부도 돈을 더 빌릴 수 있거든요. 시스템 전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당신이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처로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믿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이 시스템의 악마적인 천재성이 드러나죠. 당신의 빚이 그들의 자산이라는 점이에요. 당신이 5억 원짜리 30년 주택담보대출에 서명하는 순간 금융권이 거래하고 레버리지를 걸고 투기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탄생합니다. 당신은 매트릭스의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인 셈이죠. 이 시스템은 잔인한 계급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나라를 자산 소유자와 자산 임차인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2000년대 초반에 집을 샀다면 정부의 돈 찍어내기가 당신을 종이 위에 억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어느새 15억 원이 됐거든요. 반대로 집을 소유하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와 지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의 돈 찍어내기가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 속도를 훨씬 앞질렀거든요. 이제 당신은 전세와 월세의 무한 루프에 갇혔어요. 집주인 계급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농노제죠. 봉건 시대에는 영주가 땅을 소유하고 농노가 수확물을 바쳤지만 현대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은행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소유하고 시민이 이자를 갚기 위해 일합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당신은 30년 동안 꼼짝없이 일해야 해요. 만약 집이 싸서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일찍 은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은 당신을 65세까지 쳇바퀴 위에 묶어둡니다. 국가 부채와의 연결고리는 직접적입니다. 정부는 1200조 원이 넘는 고정금리 부채를 지고 있어요. 만약 돈을 찍어서 부동산을 펌핑하며 인플레이션을 방치한다면 그 1200조 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죠. 정부는 가치 하락한 돈으로 빚을 갚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금은 집값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제금융의 비용은 젊은 세대와 가난한 사람들이 낮아진 삶의 질로 떠안는 겁니다. 당신은 단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채권 시장의 안정화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당신이 집을 살 수 없는 이유는 국가를 파산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전략의 부수적 피해인 겁니다. 세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일까요? 당신이 빚을 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높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내일 집값이 50% 폭락한다면 젊은 구매자들에겐 기적일 겁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종말이죠. 세수가 무너지고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고 연기금들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명문화되지 않은 사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식을 기미만 보이면 정부는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니 디딤돌 대출이니 하면서요. 하지만 기본적인 경제학을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쥐어주면 가격만 오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받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집을 살 때 그 과정은 굉장히 사적으로 느껴지지만 이건 가면무도회입니다. 현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은행은 그저 영업사원에 불과해요. 당신이 서명하는 순간 은행은 그 대출을 팔아넘기죠.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기금 같은 공공기관이 보증하거나 매입하거나 증권화합니다. 이 두 기관이야말로 한국 부동산 버블의 중추신경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에 설립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팽창했고,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 민간주택담보대출까지 지원합니다. 이들의 암묵적 보증 덕분에 세상 어떤 민간기업보다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이 싼 돈으로 수백조 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죠. 그런데 왜 이게 버블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5억 원을 20년이나 30년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영국이나 호주에선 이런 상품이 거의 없어요. 합리적인 민간은행은 20년이나 30년 동안 금리를 고정하는 위험을 떠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그 위험을 떠안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보조금이 부동산 버블의 로켓 연료예요. 월 납입금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구매자들이 자유시장이 허용할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입찰하게 만들거든요.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일 사라진다면 금리가 2에서 3%포인트 급등하고 집값은 30에서 40% 폭락할 겁니다. 정부는 이걸 알고 있어요. 함정에 빠진 겁니다. 결국 정부가 500조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숨겨진 보증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빚은 공식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험은 100% 납세자가 떠안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무너지면 구제금융은 자동으로 집행될 겁니다. 이 구조는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냅니다. 대출 기관들은 자기들이 만든 대출을 보유하지 않아요. 대출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고 최대한 빨리 공사에 팔아넘기려 하죠. 일단 대출을 팔고 나면 당신이 돈을 갚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민간 부문은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공공 부문이 신용 위험과 손실을 떠안는 거예요. 최근 정부는 신용점수 사회화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2023년에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를 조정하면서 사실상 신용점수가 낮은 대출자의 수수료를 낮추고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의 수수료를 올렸어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버블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의 높은 금리가 주택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고 거래량이 얼어붙었죠. 정부는 폰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구매자가 필요했고 한계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위험의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신중함에 벌을 주고 위험에 보상을 준 거예요. 전부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무서운 수학적 현실이 다가오고 있어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한국은행은 공사를 도와 그들의 채권을 사들였지만 이제 한국은행도 양적 긴축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쏟아내는 수백조 원의 주택 저당 증권을 누가 살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 자산에 조심스럽고 국내 은행들은 이미 배가 불렀어요. 만약 매수자들이 파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국고채 금리와 분리될 겁니다. 경제가 둔화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에서 9%에 머물 수 있어요. 이게 공사 함정이죠. 정부가 2008년 시장을 구하려고 국유화했지만 이제 그들만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압박은 재산세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집을 소유한다고 믿지만 재산세 납부를 멈춰보세요. 당신이 그저 세입자이고 정부가 집주인이라는 걸 아주 빨리 깨닫게 될 겁니다. 2020년 이후 집값이 40에서 50%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세금 부과 기준도 따라잡고 있어요. 자체 빚과 연금 부채를 갚아야 하는 지자체들이 공격적으로 평가액을 올리고 있죠. 이게 주택 소유자에게 현금 흑의를 만듭니다. 우리는 대정책이라고 불리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판매자들은 2%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어서 팔 수가 없고, 구매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금리가 6에서 7%라 살 수가 없고, 보유자들은 보험과 세금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면 가격이 폭락해서 시장을 청산할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격 폭락을 허용할 수 없어요. 은행 시스템에 공사의 대차대조표를 파괴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새 보조금을 만들고 어쩌면 보험료를 직접 보조할 수도 있어요. 명목 숫자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달러의 실질 가치가 무너지더라도 말이죠. 부동산은 국가의 배터리입니다. 가격을 부풀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당신을 부자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부풀려진 가치에 세금을 매기고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녹여서 배터리를 방전시키죠. 당신의 집은 당신의 성이 아닙니다. 1200조 원 빈더미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필사적인 시도 속 장부 항목일 뿐이에요. 대한민국의 꿈은 금융화되고 증권화되고 무기화됐습니다. 하얀 울타리는 1200조 원 빈더미의 담보예요. 그 더미가 무너지는 걸 막는 대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마 평생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한 조각도 소유하지 못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신봉건주의 땅의 임차인이 될 거예요.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규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버블을 쫓지 마세요. 당신을 하우스 푸어로 만들 집을 사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유지 비용이 임금보다 빠르게 오를 겁니다. 원화에서 벗어나세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구하려고 통화를 평가절하할 거라면 당신은 원화 부채에 묶이지 않은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죠. 숨겨진 연결고리는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죽어가는 통화체제의 생명 유지 장치예요. 그들은 모든 걸 희생할 겁니다. 적정 가격, 사회 이동성, 보험 시장 전부를 콘센트를 꽂아두기 위해서요.